1988년 6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에 걸쳐 자리한 백양산은 해발 642m에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부산 시민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일상의 안식처이자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온 곳이었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말이면 가족 단위 등산객들로 북적였고 평일 이른 아침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산 곳곳에는 약수터가 있어 시원한 물을 마시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여름철이면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더위를 식히려는 이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백양산은 그렇게 부산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한 친근한 존재였습니다. 산 주변으로는 크고 작은 주택가가 밀집해 있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여러 곳 위치해 있어 아이들에게도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자연 관찰을 위해 단체로 산을 오르는 일도 흔했고 방과 후나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 곤충을 잡거나 들꽃을 따는 것은 당시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놀이 문화였습니다. 부모들 역시 백양산을 안전한 동네 뒷산 정도로 여겼기에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았고 동네 공동체 의식이 강해 서로가 서로를 지켜본다는 믿음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6월의 어느 날 백양산에 드리워진 평온한 일상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산 시민들의 안식처였던 이 산은 갑작스럽게 공포와 불안의 상징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그 시작은 두 명의 어린 소녀가 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부산 지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연쇄 범죄의 서막이었고 이후 몇 년에 걸쳐 이어질 끔찍한 비극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평범한 주중 오후였고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삼삼오오 집으로 돌아가던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는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어 밝았고 동네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백양산 등산로 입구에는 산에 오르거나 내려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지만 그 누구도 곧 벌어질 끔찍한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백양산은 여전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부산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산 아래 마을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 가정에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은 딸을 기다리며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집에 돌아오던 아이가 저녁 시간이 훌쩍 넘도록 보이지 않자 부모들은 동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딸이 돌아오지 않아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두 가정 모두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둔 평범한 가정이었고 두 소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단짝 친구 사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공포로 변해갔고 밤이 깊어지자 두 가정의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초동 수사를 시작했고 곧 두 소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백양산 등산로 입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색의 범위는 백양산 일대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손전등을 들고 백양산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에서 두 소녀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재개되었고 동네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백양산 전체를 대대적으로 수색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며 두 소녀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랐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산 곳곳을 뒤지는 수색대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불길한 예감이 수색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두 소녀는 김양과 박양으로 둘 다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두 아이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며 집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교를 오가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이면 함께 놀러 다니는 단짝 친구 사이였습니다. 성격도 밝고 명랑했던 두 소녀는 주변 어른들에게도
예의 바르고 착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김양은 반에서 반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고 박영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의 가정은 모두 평범한 중산층 가정으로 부모들은 맞벌이를 하면서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아이들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는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소녀가 백양산에 오르게 된 이유는 학교 숙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자연 과목에서는 계절별로 식물을 채집하여 표본을 만들거나 관찰 일기를 작성하는 과제가 자주 주어졌는데 두 아이도 여름 방학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식물 채집 숙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숙제 내용은 산이나들에서 자생하는 여름 식물을 직접 채집하여 이름을 알아보고 특징을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두 아이는 평소 자주 가던 백양산에 가면 다양한 식물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두 아이는 집에 들러 가방을 내려놓고 간단한 간식과 물병, 그리고 식물을 담을 비닐봉지를 챙겨 오후 4시경 백양산 등산로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두 소녀는 등산로 입구에서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맑고 화창했으며 기온은 다소 높았지만 산속은 나무 그늘 덕분에 시원한 편이었기에 등산객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면서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이나 특이한 모양의 나무짚을 발견할 때마다 멈춰서서 관찰하고 채집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산에 익숙했던 두 아이는 위험하다는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등산로를 벗어나 조금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등산로 주변보다 깊은 숲속에 더 신기하고 다양한 식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두 명이 함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후 5시를 넘어서면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산속은 서서히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의 부모들은 평소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기에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가 넘고 7시가 가까워지는데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양의 어머니는 박양의 집에 전화를 걸어 혹시 우리 딸이 그쪽에 있는지 물었고 박양의 어머니도 딸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두 집 부모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어디에 간다고 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두 아이가 함께 백양산에 식물 채집을 하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히 백양산 등산로 입구로 달려간 부모들은 그곳에서 아이들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시각이라 산속을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등산로 입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혹시 초등학생 여자아이 2명을 보지 못했냐고 물어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등산객들에게 계속 물어본 결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어린 여자아이 2명이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두 아이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서자 부모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경찰에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백양산 일대에 대한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이 손전등과 랜턴을 들고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두 소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수색했지만 깊은 밤의 산속에서는 메아리만 울려 퍼질 뿐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들도 경찰을 따라 산에 올랐지만 어둠 속에서 제대로 된 수색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고 곳곳에 우거진 나무와 덤불 때문에 시야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두 아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부모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본격적인 대규모 수색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추가 인력을 동원했고 소방서에서도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또한 동네 주민들과 학부모들도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했고 학교 선생님들과 동급생 학부모들까지 합세하여 수색 인원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수색대는 여러 팀으로 나뉘어 백양산의 주요 등산로는 물론이고 등산로에서 벗어난 계곡과 숲속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대는 조금이라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곳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첫날 수색에서도 두 아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틀째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들의 불안과 절망은 깊어져 갔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길한 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길을 잃었다면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색했는데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했고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나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경찰도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방향을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주변에 수상한 인물이나 차량이 목격되지 않았는지, 최근 산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소녀가 실종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백양산 중턱의 한 계곡에서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색에 참여했던 한 소방대원이 등산로에서 상당히 벗어난 계곡 아래쪽 숲속에서 사람의 형체로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실종되었던 두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급히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감식반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주변을 봉쇄했으며 뒤따라온 부모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이미 멀리서나마 상황을 목격한 어머니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롭던 백양산은 순식간에 비극의 현장으로 변했고 수색에 참여했던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도 충격과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 두 소녀의 시신은 발견 당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지만 옷이 제대로 착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시 결과 두 아이 모두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되었습니다. 목 부위에는 강한 힘으로 눌린 손가락 자국과 함께 끈이나 줄 같은 것으로 졸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얼굴에는 질식 당시의 고통을 말해주는 청색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두 아이가 상당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고 사망 추정 시간은 실종 당일 저녁 무렵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두 아이가 산에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했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찾아 헤매고 있던 그 시각에 이미 비극은 일어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에서 상당히 벗어난 계곡 아래쪽 숲속 깊은 곳이었는데 일반적인 등산객들은 거의 가지 않는 외진 지역이었습니다. 주변은 키 큰 나무들과 울창한 덤불로 둘러싸여 있어 등산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은폐된 장소였습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이런 외진 곳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지형을 잘 알고 있거나 최소한 사전에 이 장소를 물색해 두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계곡 주변은 큰 바위들이 흩어져 있었고 작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범행 후 범인은 이 물줄기를 이용해 혈흔이나 다른 증거를 씻어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발자국들은 여러 사람의 것이 뒤섞여 있어 범인의 것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당시 기술로는 정밀한 감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신 근처에는 두 아이의 소지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양이 차고 있던 전자시계는 줄이 끊어진 채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범행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시계의 액정은 깨져 있었고 시간은 오후 6시 23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는데 이것이 범행 시각과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박양이 신고 있던 운동화 한 짝은 시신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한 짝은 더 멀리 떨어진 덤불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식물 채집을 위해 가지고 왔던 비닐봉지는 찢어진 채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몇 가지 들꽃과 나무잎이 그대로 들어있어 범행 전까지 두 아이가 숙제를 위해 열심히 식물을 채집하고 있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증거는 시신 주변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었습니다. 먼저 남성용 여름 점퍼 한 벌이 발견되었는데 이 점퍼는 상당히 낡고 때가 많이 탄 상태였으며 크기로 보아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점퍼의 주머니에서는 담배꽁초 몇 개와 라이터가 발견되었고, 옷감에서는 땀 냄새와 함께 알코올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낡은 텐트 한 동이 발견되었는데, 이 텐트는 여러 곳이 찢어지고 더러워진 상태로 오랫동안 야외에 방치되어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오래된 침낭 한 개가 발견되었고, 침낭에서는 사람이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으며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이러한 증거물들은 누군가가 백양산 깊은 곳에서 은둔하며 생활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자주 이곳을 찾아왔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한 부서진 카세트 플레이어와 몇 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발견되었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겉면에 금이가 있었으며 테이프들은 케이스가 없이 흙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범인의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그곳에 있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 모든 물건들을 증거물로 수거하여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텐트와 침낭에서 채취한 머리카락과 섬유, 조각들을 분석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DNA 분석이 불가능했고 지문 채취도 시도했으나 물건들이 야외에 오래 방치되어 있어 명확한 지문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증들은 범인이 백양산에 익숙한 사람이며 어쩌면 산에서 은둔 생활을 하거나 자주 머물렀던 사람일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마친 경찰은 시신을 부검을 위해 이송했고 장례는 며칠 후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두 어린 생명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특히 같은 반 친구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많은 아이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학교에서는 긴급 학부모 회의를 소집하여 학생들의 안전 대책을 논의했고 당분간 학생들이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산이나 외진 곳에는 절대 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 전역의 학교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직접 데리러 가는 등 극도로 긴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부산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평화롭던 동네 뒷산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고 백양산은 더 이상 안전한 휴식처가 아닌 위험한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고 혹시 범인이 여전히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백양산 주변 주민들은 밤이면 문을 꼭꼭 잠그고 외출을 자제했으며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백양산을 찾는 등산객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등산로는 한산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아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와 공포를 남겼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 주변에서 경찰이 수거한 증거물들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지만 동시에 수사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남성용 여름 점퍼는 감식 결과 최소 몇 년은 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여러 번 세탁한 흔적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대로 빨지 않아 땀과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퍼의 상표는 흔한 국내 브랜드였고 1980년대 중반에 대량 생산되어 시중에 널리 유통된 제품이어서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머니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들은 서로 다른 브랜드였는데 이는 범인이 특정 브랜드를 고집하지 않고 아무 담배나 피웠거나 혹은 주운 담배꽁초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라이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라이터로 역시 흔한 물건이었고 겉면에는 특별한 표식이나 문구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텐트는 더욱 흥미로운 증거물이었습니다. 텐트는 군용으로 보이는 녹색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여러 곳이 찢어지고 낡아서 이미 사용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텐트 천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여러 종류의 풀과 나무잎이 달라붙어 있어 오랫동안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텐트 안쪽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사람이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텐트 바닥에 깔려있던 침낭은 역시 군용으로 보이는 낡은 것이었는데 침낭 안쪽에서는 사람의 채취가 강하게 남아 있었고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침낭 옆에는 빈 소주병 2개와 맥주캔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담배꽁초가 수십 개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누군가가 이곳을 임시 거처로 삼아 며칠 또는 그 이상 머물렀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부서진 카세트 플레이어와 테이프들도 범인의 정체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는 일본제 휴대용 제품으로 1980년대 초중반에 유행했던 모델이었고 겉면은 긁힌 자국과 찌그러진 부분이 많아 오래 사용했거나 거친 환경에서 다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레이어 안에는 테이프가 1개 들어 있었는데 테이프는 당시 유행하던 트로트 음악이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던 다른 테이프들도 대부분 트로트나 오래된 가요였고 일부는 라디오 방송을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 테이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악 취향은 범인의 연령대나 문화적 배경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전문가들은 범인이 중년 이상의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젊은 세대라면 당시 유행하던 팝송이나 록 음악을 선호했을 텐데 트로트를 주로 듣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모든 증거물에서 지문을 채취하려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야외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던 물건들은 비와 이슬, 햇빛에 의해 지문이 대부분 훼손되어 있었고 일부 채취된 지문들도 불완전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침낭에서 발견된 머리카락들은 보관되었지만 당시에는 DNA 분석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형 정도만 판별할 수 있었고 이마저도 머리카락의 목은 부분이 온전하게 붙어 있지 않아 제한적이었습니다. 섬유 감식도 진행되었지만 텐트와 침낭에서 나온 섬유들은 너무 다양해서 특정 인물과 연결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경찰이 확보한 물적 증거들은 범인의 대략적인 프로필을 추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특정 용의자를 지목하고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현장 분석과 병행하여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사건 당일과 그 전후로 백양산 일대에서 수상한 인물이나 행동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여러 등산객들이 경찰서를 찾아와 진술했지만 대부분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목격자들의 진술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 등산객은 사건 며칠 전 백양산 중턱의 한적한 곳에서 낡은 옷을 입고 수염이 덥숙한 남자가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남자는 등산객이라기보다는 불황자처럼 보였고 옆에는 큰 배낭과 비닐봉지들이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사건 당일 오후 늦은 시각에 등산로 근처에서 술에 취한 듯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그 남자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격 정보는 사건 당일 두 소녀를 본 등산객의 진술이었습니다. 한 여성 등산객은 오후 4시 30분경 등산로 중간쯤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2명이 등산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주거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분 후 같은 지역을 지나갈 때 숲속 깊은 곳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 뒤로 아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사건 소식을 듣고 혹시 그것이 범행 직전 상황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진술은 범행 시각과 장소를 특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였지만 안타깝게도 목격자는 그 남자의 모습을 직접 본 것이 아니어서 인상착의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범인에 대한 여러 추측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백양산 일대를 떠돌아다니는 불황자들의 소행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백양산에는 가끔 불황자들이나 노숙자들이 산속에 임시 거처를 만들고 지내는 경우가 있었고 주민들은 종종 그들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로 제대로 된 주거지가 없어 산이나 공원에서 생활했고, 술을 마시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행동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이제 결국 큰일이 터졌다며 경찰이 산속의 불황자들을 모두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소문은 동네에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몇몇 남성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과거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랐고, 주민들은 경찰에게 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제보와 소문들을 무시할 수 없었고, 백양산 일대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전과자들과 수상한 인물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명단을 확보하여 한 명 한 명 알리바이를 확인했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백양산에서 목격된 불황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산 곳곳을 수색했고, 인근 공원이나 지하도 등 노숙자들이 모이는 장소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참고인이나 용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인물들은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보다 심층적인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기를 간절히 바랐고, 경찰에 대한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36세의 양 씨였습니다. 양 씨는 백양산 인근 동네에 거주하는 무직자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제 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살면서 제대로 된 직업 없이 날품팔이나 폐지, 수거 같은 일을 간간히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양 씨는 과거 여러 차례 동네 여성들과 아이들을 상대로 성추행이나 노출 행위를 한 전력이 있었고, 이 때문에 동네에서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학교 근처나 골목길에서 여학생들을 따라다니거나 음란한 말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수차례 신고를 받았지만, 대부분 훈방 조치로 끝났거나 단기간 구류 처분을 받는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은 언젠가 큰 사고를 칠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번 사건이 터지자 많은 사람들이 양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를 긴급 체포하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점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백양산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두 소녀를 만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못했고, 당일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도 계속 번복되어 의심을 샀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그곳에서는 여러 음란물과 함께 어린 여자아이들의 사진을 오려 붙인 스크랩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양 씨의 옷가지들을 감식한 결과 일부에서 혈흔으로 의심되는 얼룩이 발견되어 정밀 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양 씨는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언론에도 용의자 체포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양 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양 씨의 옷에서 발견된 혈흔을 정밀 감식한 결과 피해자들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양 씨 자신의 혈액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 씨는 며칠 전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코피를 흘렸다고 진술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텐트와 침낭, 그리고 여러 물품들을 양 씨에게 보여주었지만, 양 씨는 그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양 씨의 지문이나 다른 흔적은 그 물건들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현장 주변에서 채취한 발자국들과 양 씨의 신발을 비교한 결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양 씨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체력이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양 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체격도 왜소한 편이어서 두 명의 아이를 동시에 제압하고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양 씨의 알리바이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시간대에 양 씨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그 시각은 범행 추정 시각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과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양 씨를 봤다고 증언했고, 양 씨가 산다는 술의 종류와 수량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대를 정확히 계산해 보니 양 씨가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고 집으로 돌아간 뒤 다시 백양산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시간이 촉박했고, 양 씨의 신체 조건상 그런 빠른 이동이 가능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양 씨를 압박했지만 물적 증거도 부족하고 알리바이도 일부 확인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구금할 명분이 약해졌습니다. 검찰도 기소를 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양 씨는 구속된 지 보름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분노했고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 씨가 풀려난 직후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34세의 서 씨였는데 그는 언어장애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 씨는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한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백양산 근처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고 생계는 주로 폐지를 주워 팔거나 동네에서 허드레시를 해주고 약간의 돈을 받는 식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 씨가 용의선상에 오른 이유는 그가 사건 당일 백양산에서 목격되었다는 여러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등산객 몇 명이 당일 오후 백양산 중턱에서 절뚝거리며 걷는 남자를 봤다고 진술했고 그 인상착의가 서 씨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서 씨는 평소 백양산을 자주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산에서 폐지나 주울 만한 물건들을 찾아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서 씨를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 씨는 언어장애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경찰의 의심을 증폭시켰고 서 씨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는 사건 당일 백양산에 갔던 것은 인정했지만 두 소녀를 본 적이 없다고 몸짓과 간단한 말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의 거처를 수색했는데 그곳은 매우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온갖 폐지와 주운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낡은 옷가지들과 이불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물건들 중에서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 씨가 입고 있던 옷을 압수하여 감식했지만 혈흔이나 피해자들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 씨에 대한 조사는 며칠간 계속되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서 씨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고 물적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서 씨의 신체 조건을 고려할 때 범행이 가능했을지 검토했는데 비록 다리를 절뚝거리기는 하지만 팔 힘은 상당히 강했고 두 아이를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들을 분석한 결과 범인은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의 것으로 보였고 절뚝거리는 사람의 특징적인 보행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 씨에게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었고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비록 의사소통이 어렵고 외모가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서 씨가 장애 때문에 경찰의 부당한 의심을 받고 있다며 동정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 씨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2명의 유력한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모두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극에 달했고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경찰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피해자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단서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려지고 현장의 흔적들도 날씨와 시간에 의해 사라져갔습니다.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고 부산 시민들은 여전히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 그는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소녀의 끔찍한 죽음으로 온 부산이 충격에 휩싸인 지 1년이 흘렀습니다. 1989년 여름, 백양산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고 등산객의 수는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백양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날의 비극이 떠올랐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여전히 극도로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안전 교육을 강화했고 외진 곳에 혼자 가지 말라는 당부를 끊임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드는 법이고 사람들의 경각심도 조금씩 느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백양산에서 또다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산은 다시 한번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989년 7월에 어느 무더운 오후 13세 중학생 홍양은 집 근처 백양산 자락에 있는 약수터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홍양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성실하고 착한 성격의 소녀였으며 집안일을 도와주는 효녀로 이웃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가 물이 필요하다고 하자 홍양은 기꺼이 물통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약수터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등산로 입구 근처여서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이었기에 부모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홍양은 오후 3시경 집을 나섰고 이웃 주민 몇 명이 약수터로 향하는 홍양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홍양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약수터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기에 홍양의 어머니는 30분 정도면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도 홍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약수터에서 친구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자 어머니는 직접 약수터로 향했고 그곳에서 물을 기르러 온 다른 주민들에게 혹시 홍양을 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오후 3시 반쯤 약수터 근처에서 여학생 한 명을 봤다고 했지만 그 아이가 홍양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약수터 주변을 샅샅이 둘러보았지만 홍양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홍양이 가져갔던 물통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극도로 불안해진 어머니는 남편에게 연락했고 가족들과 이웃 주민들이 함께 백양산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의 끔찍한 사건이 머릿속을 스쳤고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더욱 다급하게 홍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도 홍양을 찾지 못하자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년 전 사건을 떠올리며 즉각 대규모 수색팀을 편성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고 자원봉사자들도 합류하여 밤새 백양산을 수색했습니다. 손전등과 랜턴 불빛이 산 곳곳을 비췄고 홍양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색에 참여했고 주민들도 1년 전의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새도록 수색이 계속되었지만 홍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수색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불안한 밤을 보냈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딸의 무사 귀환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수백 명의 수색대가 백양산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약수터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했고 등산로뿐만 아니라 등산로에서 벗어난 숲속과 계곡까지 빠짐없이 조사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약수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등산로 아래쪽 숲속에서 한 수색대원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다른 대원들을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홍양의 시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발견 즉시 경찰이 현장을 봉쇄했고 감식반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달려왔지만 경찰은 현장 보존을 위해 가족들이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멀리서나마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1년 전의 악몽이 다시 현실이 된 순간이었고 백양산은 다시 한번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 홍양의 시신은 발견 당시 손이 뒤로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홍양의 손목을 천이나 끈으로 단단히 묶었고 이는 홍양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목 부위에는 심한 압박 흔적이 남아 있었고 얼굴은 질식으로 인한 청색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시 결과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되었고 1년 전 두 소녀의 사건과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홍양도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옷은 대부분 벗겨져 있었고 일부만 몸에 걸쳐진 상태였으며 하의는 완전히 벗겨져 옆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성폭행은 사망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고 홍양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전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홍양이 약수터에 도착한 직후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약수터에서 등산로를 따라 조금 내려온 지점의 숲속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 불과 2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지만 나무와 덤불이 우거져 있어 등산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범인은 홍양을 약수터 근처에서 만나 어떤 방법으로든 이 외진 곳으로 유인했거나 강제로 끌고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땅바닥에는 발버둥 친 자국이 있었고 주변에 풀들이 짓밟혀 있었습니다. 홍양이 가져갔던 물통은 현장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물통은 비어 있었고 뚜껑은 열린 채였습니다. 이는 홍양이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 돌아가던 중 범인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물통을 떨어뜨렸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홍양의 신발 한 짝이 현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신발끈이 풀린 채 덤불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증거물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 근처에는 담배꽁초 여러 개가 흩어져 있었는데 일부는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보였고 일부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담배꽁초들을 증거물로 수거하여 감식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DNA 분석이 불가능했고 침샘 분석을 통한 혈액형 판정만 가능했습니다. 분석 결과 담배꽁초들은 서로 다른 혈액형의 사람들이 피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장소가 예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찾았던 곳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근처 나무 뒤편에서는 빈 소주병 한 개가 발견되었고 병 안에는 약간의 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주병은 먼지와 낙엽이 쌓인 것으로 보아 범행당일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경찰은 이것도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현장 주변을 더 수색한 결과 숲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흔적들이 발견되었는데 누군가가 임시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자리가 있었고 그곳에는 비닐봉지와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1년 전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백양산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모두 어린 여자아이였으며 범행 방식도 성폭행 후 목 졸라 살해하는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또한 두 사건 모두 외진 숲속에서 시신이 발견되었고 현장 주변에서 담배꽁초와 술병 등이 발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같은 범인의 소행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고 경찰은 연쇄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년 전 사건 자료를 다시 꺼내어 면밀히 검토했고 당시 조사했던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 씨와 서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번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 즉각적인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다시 원점에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부산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홍양의 끔찍한 죽음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산은 말 그대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년 전 두 소녀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시민들은 또다시 같은 방식의 범죄가 발생하자 극도의 불안에 빠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방송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행의 수법과 패턴을 분석하며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고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이 백양산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도착증을 가지고 있으며 충동적이기보다는 계획적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기회를 노리는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시민들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고 백양산은
이제 완전히 금기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양산 주변 지역의 학교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회의가 소집되었고 학생들의 안전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시간을 앞당기고 학생들이 반드시 여럿이 함께 다니도록 지도했으며 특히 여학생들은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데리러 오도록 권고했습니다. 교사들은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 것, 외진 곳에는 절대 가지 말 것, 위험한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할 것 등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학부모 안전 순찰대를 조직하여 학교 시간에 학교 주변과 통학로를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썼고 학원 차량을 운행하여 학생들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곳도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평소 즐겁게 뛰어놀던 골목길조차 불안한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된 이야기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부산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 화성에서는 1986년부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고 전국이 그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화성 사건의 범인도 여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였기에 혹시 그 범인이 활동 지역을 옮겨 부산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백양산에서 목격되는 수상한 인물들이 실은 다른 지역에서 온 연쇄살인범일지도 모른다며 경찰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소문은 범인이 여러 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린아이라도 완벽하게 제압하고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사람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점을 근거로 범인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었지만 불안에 떠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공포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백양산 주변의 상권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등산객들로 북적이던 등산로 입구의 식당들과 슈퍼마켓, 약수터 근처의 작은 상점들은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등산객들로 붐비던 식당들은 텅 비어 있었고 등산용품을 파는 가게들도 문을 닫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백양산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예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대낮에 여럿이 함께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산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어려웠고 밤에는 완전히 인적이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도 운동 삼아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백양산은 그렇게 죽은 산이 되어가고 있었고 주변 지역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망을 펼쳤습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예 수사관들을 투입했으며 백양산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백양산 주변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 남성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특히 전과자들과 정신질환자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수상하다고 제보된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또한 백양산에서 자주 목격되는 불황자들과 노숙자들을 찾아내어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고 알리바이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산 곳곳에 잠복 근무를 시작했는데 형사들이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등산로와 주요 지점들을 감시했습니다. 혹시 범인이 다시 범행 현장을 찾아오거나 또 다른 범행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경찰은 또한 인근 정신병원과 보호시설의 입퇴원 기록을 조사했고 최근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행적도 추적했습니다. 목격자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은 홍영이 실종된 당일 오후 시간대에 백양산, 약수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신문과 방송에 목격자 제보를 호소하는 광고를 냈고 사건 당일 백양산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든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 명의 시민들이 경찰서를 찾아와 진술했는데 그중 몇몇은 주목할 만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 남성은 사건 당일 오후 3시 반경 약수터에서 물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여학생 한 명이 물통을 들고 약수터로 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홍양일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홍양이 약수터에 무사히 도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같은 시각 약수터 근처 등산로에서 중년 남성이 혼자 서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그 남성은 등산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 담배를 피우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격 정보는 약수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던 한 주민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4시쯤 집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다가 등산로 쪽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명은 여자아이의 목소리였고 매우 짧게 한번 들렸다가 곧 멈췄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이 놀다가 지르는 소리려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중에 사건 소식을 듣고 혹시 그것이 홍양의 비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진술은 범행 시각을 오후 4시경으로 좁히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고, 경찰은 그 시각 백양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주변 상가들의 방문객 기록을 조사했고, CCTV 영상이 있는 곳은 모두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CCTV가 지금처럼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영상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영상도 화질이 좋지 않아 인물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또한 범죄 심리학자와 프로파일러들의 도움을 받아 범인의 프로필을 작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백양산 지역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어쩌면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또한 범인은 충동적이기보다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유형이며, 범행 후에도 침착하게 현장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프로필은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특정 용의자를 지목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경찰이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수사는 쉽게 진전을 보이지 않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백양산에는 여전히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홍양 살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던 중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어느 날 오후, 홍양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 근처를 배회하는 수상한 남성이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형사들이 급히 출동했고, 그곳에서 27세의 남성 이 씨를 발견하여 직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그저 산책을 하러 왔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현장 근처를 배회할 이유가 없다는 경찰의 추궁의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이 씨의 행동 거지가 수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하기 시작했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씨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과거 절도와 폭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전력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고, 이 씨는 중요한 용의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집중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이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고, 사건 당일 자신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진술에 여러 모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씨가 주장하는 시각에 그가 있었다는 장소에서 그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씨가 사건 당일 입고 있었다는 옷의 행방도 불분명했는데, 이 씨는 그 옷을 버렸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거처를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서 얼룩이 묻은 셔츠가 발견되었고, 이 얼룩이 혈흔인지 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씨의 방에서는 음란물과 함께 여성의 속옷 등이 발견되어 그의 성적 일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이 씨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하던 이 씨는 점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자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밤을 새워 진행된 조사 끝에 이 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백양산 약수터 근처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홀로 물을 기르러 온 홍양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홍양에게 접근했고 말을 걸며 외진 곳으로 유인했다고 했습니다. 홍양이 저항하자 이 씨는 홍양의 입을 막고 숲속으로 끌고 갔으며 그곳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홍양이 비명을 지르며 심하게 저항하자 이 씨는 홍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후 공포에 휩싸여 현장을 벗어나 도망쳤으며 그 후 며칠간 불안에 떨다가 자신도 모르게 다시 현장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자백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던 현장의 세부 사항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 씨는 홍양의 손을 어떻게 묶었는지, 시신을 어떤 자세로 방치했는지, 현장 주변에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범인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이 씨는 정식으로 구속되었고 언론에도 범인 검거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홍양의 가족들도 비로소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1년 전 두 소녀 살해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지 추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 씨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홍양 사건만 저질렀을 뿐 다른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1년 전 사건 당시 자신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의 전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이 씨는 1988년 당시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가 출소한 시점은 1989년 초였고 따라서 1988년 6월에 발생한 두 소녀 살해 사건에는 물리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백양산에서 발생한 세 건의 살인 사건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고 수사는 다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최소한 홍양 살해 사건의 범인은 검거했다고 판단했고 이 씨에 대한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살인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씨는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도 범행을 인정하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3세의 어린 소녀가 단지 집안일을 돕기 위해 물을 기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했다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 그리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씨의 죄질이 극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교정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이 씨가 자백했다고는 하나 이는 증거에 압도되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보이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고 피해자 가족들도 법정에서 극형을 탄원했습니다. 홍양의 부모는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딸이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는지, 그 아이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89년 말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나이, 그리고 사회에 미친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방청석에 있던 홍양의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 측은 항소를 포기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안도했고 언론도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찰도 성공적인 검거와 기소로 칭찬을 받았고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은 이로써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전 두 소녀를 살해한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 씨가 홍양만 살해했다면 첫 번째 사건의 진범은 아직도 잡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두 사건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모방 범죄인가 하는 의문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는 점점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주민들도 최소한 홍양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는 것에 이안을 삼으며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양산을 찾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학교들도 비상경계 태세를 조금씩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백양산에 드리워진 공포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특히 첫 번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안은 불행하게도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이 2년 후에 다시 한번 증명되게 됩니다. 이 씨가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후 부산에는 한동안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백양산도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등산객들의 발길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1988년의 첫 번째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최소한 연쇄살인범은 잡혔다고 믿으며 안도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점차 완화하기 시작했고 일상은 정상화되어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7월 무더운 여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백양산에서는 또다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면서 부산은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어린 소녀였고 범행 수법은 이전 사건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이 씨가 이미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백양산에 또 다른 살인범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고 부산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13세의 중학생 최양이었습니다. 최양은 부산 진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으로 성격이 활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최양의 가정은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고 부모는 맞벌이를 하며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최양은 학교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일 없이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7월 중순의 금요일이었고 학교가 끝난 후 최양은 친구들과 함께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난 시각은 저녁 7시경이었고 최양은 같이 학원을 다니던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시는 여름이라 저녁 7시에도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상태였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과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로 제법 붐비고 있었습니다. 최양은 친구들과 헤어진 후 혼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최양이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저녁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 학원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던 최양이 2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학원에 전화를 걸어 최양이 제 시간에 학원을 나갔는지 확인했고 학원 선생님은 최양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7시에 학원을 나갔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최양과 함께 다니던 친구들의 집에도 전화를 걸어 최양의 행방을 물었지만 친구들은 학원 근처에서 최양과 헤어진 후 최양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최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겠다며 먼저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최양이 다녔을 길을 따라 걸으며 딸을 찾아 나섰고 동네 구멍가게와 편의점에도 들러 혹시 최양을 보지 못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최양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백양산에서 이미 2차례 소녀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전력을 떠올리며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최양이 실종된 경로를 따라 수색을 시작했고 학원에서 집까지의 길목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모두 확인했지만 당시만 해도 CCTV가 많지 않았고 확보된 영상에서도 최양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밤새도록 수색을 계속했고 혹시 최양이 친구 집에 들렀거나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최양의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을 모두 접촉했지만 누구도 최양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고
밤새 눈물을 흘리며 딸의 무사 귀환을 기도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수색에 동참했고 백양산에서의 이전 사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백양산 일대를 포함하여 최양이 다녔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을 수색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과 소방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어 산과 들, 하천과 공터를 뒤졌습니다. 오전 11시경 백양산 중턱의 한 숲속에서 수색대원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다른 대원들을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최양의 시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발견 즉시 현장은 통제되었고 감식반이 급파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양의 부모가 달려왔지만 경찰은 그들이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부모는 멀리서나마 딸의 시신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으며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비극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백양산에서 또다시 어린 소녀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 최양의 시신은 매우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얼굴과 몸 곳곳에 폭행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부검 결과 최양은 성폭행을 당한 후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이전 사건들과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최양의 몸에는 여러 군데 자상과 타박상이 있었고 얼굴은 심하게 구타당해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범인은 최양을 성폭행한 후 극도의 폭력을 행사했고 마지막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최양의 옷은 대부분 찢어져 있었고 일부는 완전히 벗겨진 채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전날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최양이 학원에서 집으로 가던 중 어딘가에서 범인을 만나 백양산으로 끌려왔음을 의미했습니다. 최양이 어떻게 백양산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범인이 강제로 납치했거나 속여서 유인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는 여러 증거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본드 통과 맥주 캔들이었습니다. 본드 통은 뚜껑이 열린 채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본드 냄새가 현장에 진동했습니다. 맥주 캔은 여러 개가 발견되었는데 일부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일부는 약간의 맥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물건들이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본드 통과 맥주 캔에서 지문을 채취하려 시도했지만 물건의 표면이 깨끗하지 않아 선명한 지문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완전한 지문들이 채취되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맥주캔에 남아있던 침샘을 분석하여 혈액형을 판정하려 시도했고 본드통을 구입한 곳을 추적하기 위해 제조사와 유통 경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주변에서는 담배꽁초들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것들도 모두 증거물로 수거되었습니다. 시신 근처에서는 최양의 가방과 소지품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가방은 열린 채 땅바닥에 던져져 있었고 안에 들어있던 교과서와 공책, 필통 등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최양의 지갑도 발견되었는데 지갑 안에 있던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는 그대로 남아있어 금품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양이 신고 있던 운동화는 양쪽 모두 벗겨져 있었고 한 짝은 시신 근처에서 다른 한 짝은 좀 더 멀리 떨어진 덤불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최양이 범인에게 끌려가면서 격렬하게 저항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현장 주변의 땅바닥에는 발버둥 친 흔적들이 역력했고 나뭇가지들이 부러지고 풀들이 짓밟혀 있었습니다. 최양의 손톱 밑에서는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최양이 범인을 핥히며 저항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 조직을 분석하면 범인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했습니다. 이 씨가 이미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백양산에 또 다른 연쇄살인범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1988년의 첫 번째 사건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백양산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모두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이었으며 범행 수법도 성폭행 후 목 졸라 살해하는 방식으로 동일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술병이나 담배꽁초가 발견되는 것도 공통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고 경찰은 진범이 1988년부터 활동해온 연쇄살인범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씨가 자백한 1989년의 사건은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범인의 범행을 뒤집어 쓴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모든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양의 끔찍한 죽음으로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씨가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살인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수사 전체를 근본부터 뒤흔들었습니다. 경찰은 긴급히 이 씨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했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 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1989년 홍양 사건만을 저질렀을 뿐 다른 사건들과는 무관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의 자백 자체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당시 자백한 내용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진술은 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진범만이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세부 사항들은 오히려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씨는 당시 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자백했고 일부 수사관들의 강압적인 조사 방식도 문제가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이 씨가 진범이었을까?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일까 하는 의문이 커져왔습니다. 경찰은 세 건의 사건을 모두 재검토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1988년 두 소녀 살해 사건, 1989년 홍양 살해 사건, 그리고 1991년 최양 살해 사건은 모두 백양산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모두 10대 초반의 소녀들이었으며 성폭행 후 목 졸라 살해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차이점도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명의 피해자가 동시에 살해되었고 세 번째 사건은 시신 훼손이 특히 심했으며 범행 장소나 피해자를 유인한 방식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단순히 범인의 범행 수법이 진화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범인들의 소행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일반적으로 연쇄살인범의 경우 범행을 거듭하면서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 사건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명 이상의 범인이 각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양 사건의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들에 대한 감식 결과가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드 통과 맥주캔에서 채취된 불완전한 지문들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일부 지문이 과거 경범죄로 기록된 인물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인물들을 찾아 조사했지만 대부분은 알리바이가 확인되었거나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맥주캔에서 검출된 혈액형은 O형이었는데 이는 한국인 중 가장 흔한 혈액형이어서 범인을 특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양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을 분석한 결과도 당시 기술로는 DNA 프로파일을 완전하게 구축하기 어려웠고 제한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드통의 제조사와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결과 해당 본드는 전국의 철물점과 문구점에서 흔히 판매되는 제품이어서 구매자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들은 범인의 대략적인 프로필을 그리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특정 인물을 지목하고 체포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양이 학원에서 집으로 가던 경로를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원 근처부터 최양의 집까지의 모든 상가와 주택을 방문하여 목격자를 찾았고 당일 저녁 그 지역을 지나간 차량들의 목록도 작성하려 시도했습니다. 몇몇 목격자들이 나타나 진술했는데 한 편의점 주인은 사건 당일 저녁 7시 반경가게 앞을 지나가는 여학생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여학생의 복장과 가방이 최양의 것과 유사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같은 시각 인근 골목길에서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그 차량이 수상해 보였지만 번호판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승합차가 최양을 납치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 그 지역을 지나간 승합차들을 추적했지만 워낙 많은 차량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최양이 어떻게 백양산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백양산 일대에서 은둔 생활을 하거나 자주 출몰하는 불황자들과 노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했습니다. 산 곳곳을 수색하여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들을 찾아냈고 그곳에서 발견되는 물건들을 모두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일부 불황자들을 찾아내어 조사했지만 대부분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이력이 있었고 이상행동을 보여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되었지만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또한 백양산 주변 지역의 전과자들, 특히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조사했습니다. 1988년과 1989년에 조사했던 양 씨와 서 씨도 다시 불려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도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는 점점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단편적이고 불명확하여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은 경찰의 무능함을 비난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히 1988년 두 소녀의 부모들과 최양의 부모들은 경찰에 매달리며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호소했지만 경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사본부는 계속 운영되었지만 신규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점점 축소되어 갔고 담당 수사관들도 다른 사건들로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1993년이 지나가면서 사건은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처음에 분노와 공포는 점차 무뎌져 갔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 사건은 결코 끝나지 않은 악몽이었습니다. 세 건의 사건으로 4명의 어린 소녀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부모들은 딸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하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사건 이후 이사를 가거나 부산을 떠났지만 어디를 가든 그 기억은 따라다녔습니다. 형제자매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가족 전체가 깊은 상처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백양산 주변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의 공포는 서서히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백양산은 여전히 불길한 장소로 기억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백양산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고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은 절대 혼자 다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과거 미제 사건들을 재조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고 1988년과 1989년, 1991년의 사건들은 각각 2003년, 2004년, 2006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미 시효가 완성된 백양산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지금이라도 범인을 찾아낸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더욱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과거 증거물들을 다시 분석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보관되어 있던 증거물들 중 상당수는 세월이 흐르면서 훼손되었거나 분실되어 재감식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은 명확한 해결 없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씨가 진범이었을까? 아니면 그는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은 것일까? 세 건의 사건은 모두 동일범의 소행이었을까? 아니면 서로 다른 범인들이 저지른 것일까? 진짜 범인은 누구였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의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1988년 첫 번째 사건 당시 조사받았던 양 씨와 서 씨는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 조사받았던 수많은 용의자들 중 누군가가 진범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은 전혀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 범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은 그렇게 부산의 어두운 역사 속에 묻혀버렸고 이제는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4명의 어린 소녀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고통,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처는 결코 잊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양산은 이제 다시 평범한 산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진실과 한 맺힌 영혼들의 울음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런 인간들은 제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